네, 월요일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8시 1분 향해 8시 31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와 함께하는 정치 뉴스의 이면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오늘도 OBS 이수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몸이 좀 안 좋으셨었잖아요. 감기는 좀 괜찮으신가요, 이제? 예,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비도 내리는데 길은 안 막히셨어요? 생각보다는 덜 막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서 예. 좀 더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비도 많이 내리진 않았었고. 네. 예. 비 피해도 없으셨고요. 예. 네,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요거를 저희가 꼽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난 토요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또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던데 일단은 현재 대통령 배우자 최초의 수사이긴 했습니다. 근데 장소가 검찰청 조사실이 아니라 제3의 장소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3의 장소라고 했을 때는 검찰청사 내가 아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쪽으로 현장 조사를 간 것도 아니고 예. 제3의 장소를 택했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예. 검찰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당청,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을 뜻하는 겁니다. 예.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렇게 기사가 났을 때는 저도 그랬는데 당청 관할 내에 그러니까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에 다른 건물에서 했나 보다. 언뜻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제 나중에 후속 기사를 보니까 어디죠?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 경호처 부속 시설에서 검찰 조사를 했다고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할이 서울에 그 지검이 5군데가 있는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앙이 있는데 중앙이 관할하고 있는 구역이 종로구가 포함됩니다. 여기 용산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용산은 아닐 겁니다. 예, 용산은 아니고.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네네. 이렇게 5개 지검이 관할 구역이 있는데 예. 거기서 그 내에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보안청사에서 조사를 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이게 안가에서 한다 여러 가지 설이 많긴 많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특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조작이라든가 BBK 사건 관련해서 예.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파워가 센 사람이 당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이건 부른 것도 아니고 삼천각에 가서 네. 출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출장 조사를 삼천각에 가서 꼬리곰탕도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로 봤을 때 특검 결과가 별 특별한 결과가 안 나오겠다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장소를 두고도 그렇게 예측할 수 있군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직전에 그 박영수 특검에서 조사를 하기로 조율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과 박근혜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만나서 어떤 장소 또 시간 또 검찰 측 참석자 특검 측 참석자를 다 정했었는데 장소를 어디로 했냐면 청와대 내 위민관이라고 거기 행정 업무를 보는 비서동 비서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조사 날이 오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노출이 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날은 안 하고 다시 잡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절충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장소 또 녹음 녹화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타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특검 조사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이번에 보니까 현직 영부인은 아니어도 이제 이후에 전직 영부인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내분이었죠. 영부인이었죠. 이명희 여사나 권양숙 여사 이런 두 분. 이순자 여사나 권양숙 여사도 제3 지역에서 이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현직 영부인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처음이고 이제 전 영부인, 전 영부인이라고 해야겠죠. 전 영부인 신분으로는 두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2004년 5월에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는데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영숙 여사 소환은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했는데 권 여사가 있는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한 뒤에 이튿날 이 사실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직 부인 또는 전 부인의 경우에는 좀 예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어떤 내용 조사한 거예요 이번에? 이번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두 갈래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도이치 사건이죠. 잠깐만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서 진행이 됐었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 측에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며 공모한 적이 없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한 가지 갈래가 이제 이른바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건데 이에 대해서도 그 받은 가방이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또 직원에게 반환을 지시했는데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 왔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또 이 소환 조사 관련해서 또 조금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검찰총장이 미리 사전에 통보가 되지 않았다. 요거 관련해서도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떤 소환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 지난번에 5월쯤이었나요?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라인이 어떤 대대적으로 검찰 수사 라인이 교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윤곽은 한가원 인사다 이런 표현이 법조계에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부터 그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그 수사 라인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좀 더 가까운 그런 인사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검찰총장과 좀 결이 다르다. 검찰총장의 입장과는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갈등이 불거진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청장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선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그 관련된 수사가 끝난 뒤인 12시간 정도 수사를 했는데 전반부 7시간 정도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했고 그 이후에 명품 사건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앞부분 수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됐고 또 이 보안 청사다 보니까 휴대폰 통화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돼서 밤에서야 보고가 됐다. 그거를 이제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을 패싱한 수사가 아니냐. 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언론 보도는 보니까 이 두 번째 사안 김 여사의 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요거는 또 원래 다루려고 하지 않았는데 뭐 현장에서 또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가 안 됐다. 뭐. 예. 이런.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에 볼 때는 이제 전격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조사를 할 거라는 이제 그런 준비가 되고 있을 거라는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고 예. 이제 소환을 할 거면 한 번에 소환을 해서 궁금한 걸 다 물어보지 한 가지만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또 소환하기는 조금 예, 상황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조사를 다 마치고 보통 이런 대형 수사를 보면은 주변 조사를 다 마치고 당사자를 마지막에 한 번 소환 조사를 하고 이제 사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네. 보통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번 사건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환 조사 관련해서 대통령실 반응은 뭐 어떤가요? 뭐 예상한 대로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법률 대리인 김 여사 측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예.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또 아울러 지금 이번 주에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주도로. 예. 이에 대해서도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김 여사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이 말로 가름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가지 않겠다. 청문회가 잡힌 언제로 잡혔느냐도 이번 조사 그 일정을 조율하는데 감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이 보셨을 때 요번에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발된 지가 얼마입니까? 한참 된 사건들입니다. 11주 정도? 예. 그거는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예. 11주였다고 하고 이게 뭐 얼마입니까? 4년 됐던가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검찰이 손에 쥐고 있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든 검찰에서 마무리를 지으려면 소환을 하지는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민주당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계속 꺼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이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명분도 쌓아야 되는 것이고 네네. 또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뭐랄까요, 다른 수사를 받는 것보다는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그래도 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덜 아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약간 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앞으로 이 조사 뭐 막바지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검찰에서의 법조계 중론은 이 두 사건 다 불기소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이치 사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리고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그 김영란법에서 어떤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었고 예. 그래서 이 소환 조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각이 우세한데 근데 이제 국회에서 또 특검이 거론되고 있고 예. 또 어떻게 또 국민 여론이라든가 어떤 이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검찰 수사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다 기소 자체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야당 주도의 김 여사 특검은 계속 추진이 되는 거죠?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이 검찰이 이렇게 뭡니까 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하고 예. 이런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의 명분을 더 쌓아주고 있다. 특검을 해야만 하는 예. 이유를 더 만들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요거 관련해서 뭐 양쪽의 입장이 많이 다른데 일단 민주당 반응은 어떤가요? 민주당 입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유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약속대로의 막이 올랐다. 그러면서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 여사 혼자만 유의 비켜갔다. 그러면서 소환 쇼다. 이렇게 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 당의 지금 전당대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죠? 국민의힘 새 대표 뽑는 전당대회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전당대회는 정말 역대급 난타전이 벌어졌던 전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부 공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올해 초 주고받았던 문자가 공개되는가 하면 네. 이제 거기서 파생돼서 댓글팀 또 여론 조성팀 운영 논란도 있었고 네네. 막판에는 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 그렇죠. 또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과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충남 천안에서는 연설회에서 일부 참석자가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그 투표 참여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보다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흘간 그런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했는데 예. 이 투표가 투표율이 40.47%를 기록했는데 7% 포인트인가요? 작년 38 전당대회 때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서로 한동훈 후보는 후보 측대로 또 다른 후보는 후보 측대로 예. 좀 이게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예. 이제 이렇게 분석을 내놓고도 있습니다. 서로 해석이 다르군요. 결론은 아전 하나지만. 인수격인. 예. 아니 근데 요번에 나온 것들이 나중에 이제 누가 대권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격의 빌미가 분명히 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많은 논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선 후보가 2006년이죠. 2006년 대선 후보 경선했는데 예. 그때 서로 주고받은 그 공방의 소재들이 나중에 다 구속 사유가 됐다. 예. 그런 말도 있었고요. 네네. 또 대장동 이 사건도 예.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어떤 경선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던 처음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내부 싸움이 더 무섭다. 네. 그런 말도 그래서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대안이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앞으로 새 대표 체제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네네네. 국민의힘. 잠시만요. 어차피 민주당은 이재명, 그렇다면 내일 이제 이후로 새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지, 당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내일 가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현재도 어떤 줄곧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한 것 같은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대표 시절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잘 지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 분들이 자기한테 비싼 밥도 많이 사줬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내몰리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후보도 대표가 되면 처음에는 축하난을 보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은 그런 공세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내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어떤 민주당에서는 당에서 이렇게 추천하는데 특검을 어떤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렇게 제3의 인사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죠. 새롭게 발의하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가 되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좀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당은 뭐 거의 정해진 것 같습니다. 90% 이상 이재명 득표율을 보였고요. 조국혁신당도 조국 지금 후보가 99.9% 찬성률로 뭐 대표로 재선출됐다는 거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용어 오늘 어떤 단어인가요? 어제 그 간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를 사퇴하는 그러니까요. 이것도 아주 참 초유의 일이에요. 맞아요. 예. 처음 있는 일을 하면서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TV 토론에서 너무 좀 인지력 저하, 또 나이 논란 예. 이런 것들이 빚어졌고 또 반면에 트럼프 후보는 그런 피격 현장에서 어떤 또 그렇죠. 더 뭐랄까요? 약간의 호재가 된 것 같아요. 네.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뭐 총을 맞고 하는 거는 정말 비극적인 그럼요, 일인데 그럼요. 예. 정치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랄까 영웅 서사가 완성되는 듯한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인데 예. 이제 이 관련해서 시사 용어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예. 힐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힐빌리요? 이게 뭐죠? 힐빌리. 힐빌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피격 직후에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제이디 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예. 나이가 만 39살의 아주 젊은. 맞아요. 근데 이 후보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힐빌리 엘레지인가요? 영어로는 엘레지. 그러니까 네네네. 힐빌리 엘레지. 예. 좀 슬픈 노래. 네. 우리말로는 힐빌리의 노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애가, 비가 네. 이제 그런 좀 뉘앙스가 있죠. 인생사가 담긴 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힐빌리가 가난하고 학력이 높지 않은 백인 육체 노동자. 그러니까 이 벤스가 이 에팔레치아 중부의 오하이오주의 아주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말로 하면은 흑수저죠. 정말 그런 산골의 흑수저 출신이 뭐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또 어디 또 IT에서 크게 예. 성공을 하고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책에 담았고 그 책이 화제가 되면서 또 이제 부통령 후보까지 일약 이제 오르게 된 건데 네. 이 힐빌리가 그러니까 뭔가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그런 걸 상징하는 얘기기도 하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예. 이런 좀 좌절한 백인 뭐랄까 하층 백인 서민층이라고 하죠. 서민층 예. 또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네, 러스트벨트의 어떤 좌절한 백인들에게 크게 어필한. 네. 지난번에 첫 번째 대통령이 된 것도 그 선거 전략이 먹혔다고 하고 이번에 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부통령 후보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그쵸. 그런 사람을 이제 지명하는 것이 보통인데 나이도 그렇고요. 예. 이번에는 아주 자기랑 비슷한 어떤 그런 좀 색깔이 비슷한 사람을 지명을 한 것 자체가 확실하게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후보는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도 나이로는 조금 78세와 39세 그런 밸런스 조금 맞춘 것 같아요. 아들보다도 더 어리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이수강의 강한 정치 이수강 기자와 함께했고요. 마지막 시사용어는 힐빌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